자, 소년소녀 과학하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 민성이 이제 누구부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민성이부터. 왜 예주 져서 네. 슬퍼? 민성이부터인데? 민생이부터요? 당연하지. 이긴 사람부터 아, 먼저 해야지. 져놓고서는 감히 먼저 하려고 그래? 진주제? 아니에요. 어, 외국에선 진짜로 진 사람 나중이래요. 이긴 사람 먼저. 그래. 자, 민성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러분이 약간 여기 이게 과학이라는 주제로 쓰인 책이잖아요. 이거 소년소녀 과학하라가.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과학이라는 건 솔직히 굉장히 뭔가 외울 게 많고 항목도 많고 좀 어려운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내가 생각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넓은 폭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다 싶기도 했어요. 예주는요? 음, 저도 아까 민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과학 수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많아서 맨날 노트 필기도 해야 되고 외울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 이 과학을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다가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하니까 뭔가 과학도 흥미있고 재미있게 다가가면은 본인의 주류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주로 사회, 뭐 윤리, 뭐 그 정치 과목, 뭐 이런 과목도 주로 좋아했고, 국어 이런 과목도 주로 좋아했었고, 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과목 별로 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생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책 보면서 과학이 어쨌든 그 세상을 이해하려는 어떤 그런 학문이었다는 점들, 그래서 그 과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었나, 왜 그런 걸 했었나, 그 원리를 좀 알았더라면, 그리고 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과학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졌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좀 약간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이 뭐냐고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여기 나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랑 기생충은 착하다였는데 일단 이 나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예전에 여기에 잠깐 내용이 나오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온 그 별? 그 책을 제가 보는 약간 신문 비슷한 어린이 신문 그런 거에서 만화로 좀 본 적이 있어요. 일단 그게 생각나는데 약간 원래 목적이랑은 다른 그런 거를 통해서 일단 그걸 약간 다른 거를 느꼈다. 그걸 보고서 원래 목적이랑 다른. 네, 그거에서 일단 좀 굉장히 신기하면서 조금 재밌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이 기생충은 착하다에서는 일단 굉장히 그 실수에다가 사고치기를 거듭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기생충 과학자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어서 많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예주는요? 저는 전 첫 번째 챕터인 나와라 맞는 가제 투팔, 이 챕터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챕터라서 뭔가 이 책에 처음에 시선을 확 끌게, 딱 흥미를 가지게 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학자, 이 한재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 연구원 분이 뭔가 본인이 계속 하던 일을 끊고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뭐 저는 여기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과학자가 된 이유가 뭐 동생을 뭐 고쳐주기 위해서 뭐 이런 꿈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솔직하게 그냥 시험 점수 맞춰갖고 들어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성 검사에서 그게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 아주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이유들을 제시해서 사람 사는 게 좀 거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또 하나는 그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거, 과학자들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과학자다. 또는 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학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학자들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런 부분과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흥미로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 근데요, 음, 저도 인상 깊은 챕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머리를 빨리 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준비했어. 우리 이럴 때 쓰는 방법 있어, 하나. 앞에 친구들이 다 했어요. 할 거 없으면 안 해도 돼, 예주야. 네. 다음에 뭔가 여러 주제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 자, 그래서 지금은 할 게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은 뭐 몇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복합적인 어떤 그런 책인 건데, 이 책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얘기해 볼까?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 이 책은? 여러분 봤을 때 이 책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음, 자, 이 책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냐면, 선생님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 그러니까 이 요소라는 걸 약간 좀 정확하게 짚으면. 진로. 진로? 진로 중에서 특별히 누구들에 대한 진로? 과학자. 과학자들에 대한 진로. 그래서 난 이렇게 과학자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과학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른바 진로 독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 과학자 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 몇 명이야? 10명이야? 그 네. 10명의 과학자들이 여러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과학자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그 과학에 대한 약간의 소개, 하는 일에 대한 소개, 이러한 진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또 뭐가 나와 있어? 음, 과학 사실, 과학에 대한 설명 자체가 나와 있지. 그래서 뭐 역학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뭐 핵융합이 뭔지, 뭐 기생충은 어떠한지 등등 과학 사실에 관한 어떤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 과학 사실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와 있어? 부록처럼 나와 있는 게 뭐야? 과학 이론. 어? 과학 이론? 과학 관련된 영화라던가 아니면 뭐 도서 소개가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보면 과학자들의 진로 이야기 부분들과 과학 사실 부분들과 과학 영화라든가 도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흥미롭게 읽었던 아니면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들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지. 이 중에서 예주가 가장 흥미롭게 본 건 어느 부분이야? 전 진로 부분이요. 진로 과학자에 관한 부분. 민성이는? 저는 그거 과학 사실이랑 진로랑. 과학 사실이란 진로. 쌤 같은 경우는 진로 부분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고, 이 과학 사실 때문에 쌤이 좀 골머리를 좀 앓았습니다.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야 그래도 내가 선생님인데 니들이 물어보면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또 막 찾아본 거야. 그리고 이 책 읽는 시간보다 그걸 찾아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 사실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선생님이 이 책을 뭐 한두 달 전에 읽으면서 수업 준비를 했더니 그새 또 그 과학 사실 부분을 다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아까 다시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너무 속상했어. 금방 그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었는데 막상 선생님이 설명을 막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과연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그냥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도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몇 분 우리가 함께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밑줄 긋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는 것들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재권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 과학자는 이른바 꿈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13쪽 보겠습니다. 자, 13쪽에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지? 뭐요? 밑에서 7째 줄 차근차근 거기 부분 예주가 한번 읽어볼까? 차근차근 쌓아온 꿈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벽안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계속 읽어. 삶은 안정적이었다. 오랫동안 교제하며 사랑해왔던 엄윤설 작가와 가정도 꾸렸다. 꿈을 접고 점점 현실과 타협했다.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안정된 삶이었다. 어쩌면 이런 삶은 누군가가 꿈꾸는 삶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꿈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 꿈은 이게 자, 아니. 선생님이 그 부분을 밑줄을 그었거든.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밑줄을 그었을까? 지금 예주가 읽은 이 부분을 선생님 밑줄 그은 이유가 뭘까?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 갈등.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지 사람이. 뭐와 뭐 사이에 갈등해? 지금의 안정적인 삶과 자기 꿈. 안정적인 삶. 그래서 이 사람이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그래,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들, 높은 연봉을 받는 거를 꿈꾸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이뤘어. 근데 원래 자신의 꿈은 뭐였다는 거야? 로봇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야. 그럴 때 이 사람이 원래 자기의 꿈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뭐해?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을 뭐 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떠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민성이는 어떨 것 같아? 저도 사실 이렇게 멋지게 떠날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이 현실에 일단 막힐 것 같은데 지금 안정적인 삶을 잘 살고 있으면은 저 같으면 그냥 꿈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주는? 저도 그냥 나중에 은퇴나 하고 취미생활 같은 걸로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것을 하지. 일단 현재로는 계속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예주나 민성이 같은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것도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한재권 과학자는
자기 꿈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분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쪽 마지막 문단. 민성이 읽어보자. 꿈을 쫓는다는 것은. 꿈을 쫓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성공시키는 원동력,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만드는 연료와 같은 존재,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청량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꿈을 가진 동료와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갈 때 나오는 무한히 에너지. 꿈을 쫓을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행복감과 에너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며 자라났으면 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 계속 꿈 얘기를 해.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뭐 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뭐야? 이 사람이 자신이 꿈을 가는 것, 갖고 있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꿈을 쫓을 때 느끼는 행복감.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생겨난 거고, 그 꿈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18쪽 첫째 줄.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꿈을 가진 동료와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갈 때 나오는 무한히 에너지. 뭔 말이야? 동료. 응? 동료. 동료인데 그냥 동료도 아니고 뭐? 같이 꿈. 꿈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꾼다. 우리 모였을 때 그 에너지가 커져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진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예주는 꿈이 있어? 글쎄요. 모르겠어. 민성이는?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근데 또 이제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꿈을 직업과 이퀄 생각하는데 꿈은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너 꿈이 뭐니?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스포츠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라고 우리는 직업을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꿈이 꼭 직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첫 번째 이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꿈을 갖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자꾸 꿈을 강요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꿈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그냥 살아도 되는데 꼭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처럼 막 너무 뭐 한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뭐 좀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너 꿈이 뭐냐는 거 좀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아주 짜증난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오빠한테 거야. 물어보고 왔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민성이 뭐? 저 방금 오빠한테 꿈 물어보고 왔는데 여기. 그래? 민성이 꿈은 뭐야? 궁금해서. 비밀이요. 비밀이야. 그렇군. 예주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 꿈 꿈이 가질 없을 필요 수도 있다. 없다고요? 꿈을 꼭 꿔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면 꿈을 갖는 게 중요하다. 꿈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야, 민성, 예주는? 근데 뭐 장래희망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삶의 그런 꿈이면 왜 없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한재곤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도대체 꿈은 뭐냐? 18쪽에 꿈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말하는 일. 마음속에서 말하는 일 그 자체이다. 계속 얘기해보죠. 계속 읽어보죠. 어디, 유성아. 직업은 얻으면 거기서 끝이지만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존재다. 일 자체가 꿈이 되어야 주변 환경이 바뀌더라도 한평생 꿈을 쫓으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의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꿈이다. 어? 아니면 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다. 아니면 뭐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게 내 꿈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은 꼭 개그맨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기가 뭐 정치가가 되어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시민활동가가 되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외교관이 되어서 할 수 있고 뭐 변호사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뭐 작가가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꿈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특별히 로봇 과학자인데 로봇과 관련되어서 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밑에서 넷째 줄 내가 깨달은 것 예주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깨달은 건 사회 현상도 과학도 로봇도 모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계속 읽어. 과학기술은 바로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과학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다. 기대와 걱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다. 안 좋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살려나가면 된다. 사랑, 우정, 추억, 기대,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로봇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분의 어떤 그런 과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요 한정원 과학자가 생각하는 과학은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예주가 읽은 부분을 통하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서 계속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지. 사람을 위해 그렇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왜 과학이야 된다라고 이 저자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꿈을 쫓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한정원 과학자는 그런 그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를 사로잡은 과학 공식 갖고 F는 ma가 나와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역학 여기 쪽수가 몇 쪽인가 이게 쪽수가 안 나와 있어. 19, 20, 21, 22쪽. 이 식에서 공학에서 다루는 모든 역학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역학들 중에서 다시 이제 두 가지 역학을 설명하고 있어. 무슨 역학, 무슨 역학? 음, 뭐, 역학의 종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지. 네. 공력학이랑 고치역학 아니면 정력학. 그렇지. 정역학. 다른 말로 고척학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고척하고 정역학이 같은 거야. 동력학, 또 하나는 뭐라고? 동력학. 공역학.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야. 음, 고체역학, 정역학이라고 불리는 고체역학은 뭐? 정력학은 어, 로봇을 기계적으로 설계할 때 쓰고, 음, 동력학은 프로그래밍이나 움직일 때 쓰는 음. 거. 그러니까 정역학이 뭐고 동역학이 뭔데? 음, 약간 음, 정력학은 살짝 이 제작을 하는 그 기계적으로 이런 걸 설계하는 그래, 느낌이고, 그때 쓰이면 돼. 동력학은 정역학이 뭐냐고, 민성아. 책에 나와 있잖아, 그냥.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면 되는데,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말 같진 않은데. 또가 없는 상태에서
음. 힘과 질량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래. 지금 예주가 읽은 부분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이 어려운 말 같다. 어려운 말이 아니면 쉬운 말로 바꾸면 너네들이 하는 쉬운 말로 바꾸면 결국 뭐? 음, 뭐라고 해야 돼? 가속도가 없는,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과 질량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는 게 고체역학 또는 정역학이라고 부른다잖아. 그럼 고체역학이나 정역학은 말 그대로 뭐한 상태? 움직이지 정지돼 않는 상태. 경지는 정지된 상태, 멈춰 있는 상태 속에서 뭐와 뭐의 관계? 그 질량이랑 힘. 질량이랑 음, 질량이랑 뭐의 관계? 힘. 힘, 질량 무게와 그거에 가해지는 힘, 둘 사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그게 뭐라고? 고체역학이라고. 정, 다른 말로는 정역학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기계적으로 설계할 때 쓴다는 거야.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로봇이 제대로 서 있을까? 그런 것 균형을 잡을까? 이런 걸 할 때 정역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지된 로봇을 만들 때. 이해가? 근데 동역학은 뭐래? 움직일 때 벌어지는 일. 움직일 때 벌어지는 일을 한다는 거야. 움직일 때. 그럼 로봇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로봇,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로봇 있잖아. 그 장난감 로봇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잖아. 그걸 만들 때 필요한 거는 뭐고? 고체역학이고 정역학이고. 근데 그 로봇이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계산이 다른 여러 가지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뭐다? 동력, 동역학이다라고. 그래서 이 책에는 바로 역학, 힘에 관한 학문이 역학인데 물리 중에 한 부분이지. 근데 그것들이 다시 고체역학과 동역학으로 나뉜다는 것들. 그래서 그 고체역학은 로봇을 만들 때 기계적으로 설계할 때 쓰이고 동역학은 로봇을 움직이게 만들 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것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밑에 줄, 그 다음 줄 이렇게 한 줄 읽었으면 그 다음 줄도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고체역학, 정역학, 동역학, 가속도가 있는 걸 보고 동역학이라고 그러고 고체역학, 정역학은 로봇을 기계적으로 설계하는 거고 이것은 로봇을 움직일 때 만들어 사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시켜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역학에는 고체역학과 동역학이 있구나. 고체역학과 동역학은 각각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 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일부러 따져서 떼내서 비교하며 읽을 때 그 부분들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정모 교수가 민성이는 흥미롭다고 했는데 쌤이 이정모 교수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진로를 정할 때 그냥 단지 시험 봤는데 점수가 그게 현실.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점수여가지고 그 점수에 맞는 과 찾다 보니까 그 과가 갈 수 있는 점수여가지고 뭐 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32쪽에 둘째 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전기세를 아끼려 하는 것일 뿐이고 나는 그렇게 일찍 잤지만 키는 절대로 크지 않아서 항상 반에서 두 번째로 작았을 뿐이다.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나에게는 동생이 셋이나 있다. 그리고 나에겐 동생이 셋이나 있다. 라는 문장이 너네 무슨 뜻인지 알아? 왜 갑자기 그리고 나에게 동생이 셋이나 있다는 얘기야? 왜 해, 이 사람이? 몰라도 저도 어이없었는데. 이상아 왜 뭐라고?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어이없었어요. 이 처음 얘기 봤을 나서 때. 어이없었다. 예주는. 이게 왜 왜 나오지? 갑자기 이 문장이 튀어나오나? 선생님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치나 싶었어. 장난쳤다는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이거 19금 얘기야. 19금 얘기. 왜 쌤이 이거 이 아, 얘기가 19금 얘기를 하는 걸까? 잠깐만. 이해했어 이제? 아니. 이해는 모르겠고. 어? 아니, 뭔가 감이 올락말락. 뭐라고? 감이 올락말락. 답이 올랑말랑해? 예주는 아직 안 왔어 답이? 음, 자 봐봐. 그 앞에서 엄마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하시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엄마가 맨날 불 끄고 일찍 뭐라고 했다는 얘기야. 자라고 했대. 잘하고. 그래서 불을 다 꺼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에겐 동생이 셋이나 생겼대. 셋이나 있대. 또 이해가 안 가? 뭐 예주 그 표정이 뭐야? 이해가 간 표정이야? 이해가 안 된 표정이야? 이거 윤성이는 어이, 이해가 갔어? 네? 대충. 선생님이 왜 저렇게 웃는?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돼?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농담으로 한 소리인지 진지하게 한 소리인지 선생님 그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얘기는 그런 거야. 일찍 불 끄고 자니까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방을 한 방에서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같이 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일찍 불 끄고 뭐 하니까 자니까 애가 자니까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뭐가 생기고 애가 생기고 그래서 동생을 셋이나 낳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슨 키 크라고 뭐 하더니 사실은 나한테 키 크라고 일찍 자라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서로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불 끄라고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은 쓰고 제 있다는 성장 거야. 호르몬 나오는 시간만 맞추면 키가 클 수 있는데. 무슨 시간만?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만 잘 맞춰주면 키가 클 수도 있을 일찍 텐데. 자는 거 관계없이? 아마 그게 무슨 새벽 밤 10시부터 무슨 새벽 1, 2시까지라는 거 아니야? 그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이? 뭐 아니야, 진짜요? 사람마다 달라? 아니 똑같을 거예요. 웬만하면. 자, 어쨌든 그래서 쌤이 이 사람이 쓴 게 또 33쪽에도 보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문학의 비겁함이요. 뭔 말이야 이건 또. 이 얘기는 이해했어? 아니요. 그러니까 음, 추운 밤에 이제 별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음. 뭐라고 설명해? 아니 그냥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추운 밤을 꼼짝도 않고 그대로 지새우게 아무튼 이 속마음이 대충. 그 이 속마음이 책 왜 뭔데? 19금 안 달았어? 그 19금 뭔데 그게 그러니까 민성아. 민성이 인터넷이 지금 중지돼 있어갖고 민성이가 아니 너무 맞는 건지 행복해하면서 끊겨 있어 지금. 모르겠는데. 화면이 좀 이거 정지돼 있어 민성아 이렇게 이러면서 아니 민성이 네 화면이 좀 정지돼 있어. 이제 아니 풀렸다. 잠깐만요. 지금 움직임. 아무튼 예주는 그냥 아직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알았어 예주야 이제?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가요? 어? 아까랑 여기서 알퐁소데의 그 별이라는 그래 보여. 작품에서 원래 이 작품은 순수한 사랑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 이 누구야 이정무 선생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야 그 아가씨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경찰 단 나오고 둘이 있는데 남자가 그렇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잘 있기를 바랐겠냐? 그 여자 입장에서 뭐 해주기를 바랬을 거란 얘기야.
그 남자가 참타자. 자기한테 뽀뽀라도 해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지.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야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자기를 뭐 했다는 거야. 여자로 생각도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기분 나빠했을 거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뉴스를 너무 많이 봤나? 이해가 예주야 이제?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서 아니 그 밤에 여자하고 단둘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여자 손을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그 여자하고 한번 뭐 포옹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지 무슨 맨날 별만 보고 앉았냐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그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정말 솔직한 마음을 사람들의 솔직한 욕망과 마음을 잘 얘기해주고 있구나. 1번. 나머지 하나는 어쩌라는 거지? 2번. 아니 아이들의 동심을 다 파괴하는구나. 순수한 문학의 아름다움을 다 짓밟고 있구나. 라는 부분 2번. 윤성아, 네가 보기에 몇 번이야 이 사람이? 아이, 선생님. 뭐라고? 왜냐하면요. 어차피 이 책 안 봐요. 이 책 절대 안 볼 거예요, 애들. 뭐 알퐁소의 별을 안 본다고? 아니요? 이 무슨 책? 별이 아니라 이 책을 안 볼 거예요. 소년소녀 어차피. 과학하라는 책을 안 볼 정신 거라고? 파괴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왜? 왜 이 책을 안 봐? 자, 이 책 그 나름 유명한 책이라 이 쌤 책을 볼 설명하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너 봤잖아 지금 이미. 근데 뭐 소찬이가 봤어. 자, 그래서 어쨌든 쌤은 요 이정모 교수 요 부분들을 보면서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내내 하면서 어쨌든 이 책 부분들을 봤었습니다. 자, 40쪽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40쪽을 보면서 쌤님이 그래도 멋있다라고 한 부분은 40쪽에 나왔습니다. 이는 MC2. 자, 두 번째 줄. 그냥 첫 번째 줄부터 읽자, 예주. 나는 두 가지 공식에 사로잡혔다. 이 공식들을 볼 때마다 짜릿하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면서도 정말 엄청나게 단순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한 게 좋다. 단순한 것에는 거짓이 스며들 수 없고 아름답다. 단순한 것에는 거짓이 숨어들 수 없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정말 멋진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과학을 설명하는 과학은 이 복잡한 세상을 이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우리 온갖 그 복잡한 이런 세상을 공식으로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 공식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아닌가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공식 중에 E는 MC 제곱 말고 뭐 6CO2 더하기 뭐 12H2O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비대너지 요 이야기는 뭐에 관한 거야? H2물. CO2. 두 번째 공식이 광합성. 광합성 공식인 거지. 광합성 공식들. 그래서 태양에서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광합성 과정에서 그 태양 에너지가 다시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포도당을 다시 누가 우리 사람들이 섭취해서 에너지로 쓰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태양을 먹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태양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 여기 단 43쪽에 그렇지 읽어 비성이. 단 두 개의 공식을 통해서 태양이 우리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에는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태양이 우리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 왜 태양이 우리가 된다는 건지 설명할 수 있을까? 윤성이 해줘.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잠깐만요. 여기 우리가 이 태양 그러니까 이 광합성을 식물이 할 때 이때 이
이 광합성을 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인데 이때 여기에 이 에너지가 포도당에 숨어 있고 우리는 약간 포도당을 먹고 그다음에 그 포도당이 우리 몸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만드니까 이 태양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립을 하는 거. 그렇지. 민석이가 지금 자기 말로 바꿔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 있는 어떤 그런 글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기 언어로 예주도 바꿔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2는 MC 제곱은 거기서 왜 필요한 거야? 광합성의 공식 말고 2는 MC 제곱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예주 민석이 설명한 부분들 중에서 태양이 우리가 되어가는 핵융합을 과정들 중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2는 MC 제곱 왜 필요한 거야? 이 태양의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이 그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에서 수소 온자액이 헬륨 온자액으로 융합될 때 사라진 질량이 변한 에너지가 그래서 그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공식으로 설명하는 게 E는 MC 제곱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라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에너지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요 E는 MC 제곱과 그다음에 광합성의 공식으로 이 우주의 만물의 어떤 그런 생성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설명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E는 MC 제곱은 E는 MC 제곱이고 광합성은 광합성이고 이게 별개 따로따로였었는데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그런 생성의 원리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쪽. 요 서민 교수는 기생충학자로 이름을 떨쳤는데 요즘은 서민 교수에 대해서 양쪽입니다. 서민 교수를 정치 아주 쪽 좋아하는 때문에 사람과 저희 엄마가 이 서민 교수 이거 본 다음에 약간 원래 좋아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좀 있어서 요즘은 별로다라고 하셨어요. 서민 교수를 또 요즘에 아주 극혐 싫어하는 또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 가지고 자기가 정치인이 된 건 아니고 정치 사건에 대해서 평을 많이 함으로써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반대편 선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별로 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또 그러한 부분들, 과학자인데 자신이 정치적 소신을 밝힘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또 이제 욕을 먹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기생충학자로서 그 면모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쪽에 밑에서 셋째 줄 예주 읽어보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민선 읽어 그러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말고 저지르세요. 부모님이 알면 십중황을 읽고 못하게 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땠어?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어? 아무 느낌 부모님이 없었어? 필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고 민성아? 궁금한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필요한 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이 뭐한 일? 필요한 일? 일. 또 예주는 이 문제 읽으면서 근데 일단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궁금한 거나 원하는 걸 막 이렇게 막아주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좀 저희도요. 공감은 안 됐어. 그렇구나. 그렇지. 여러분이 또 이제 어떤 부모님을 만나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면 10중 8구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10중 8구에 속하지 않고 1, 2에 속하는 부모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지 않는 건데 열의 8, 9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열의 이제 한둘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데 민성이가 예주가 그 열의 한둘에 속하는 부모를 만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나 보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쪽에 대해서
과학자는 테크니션이 아니야, 연구원이야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테크니션과 연구원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테크니션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어, 그런 사람이고, 연구원은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왜 망했을까? 이거를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테크니션은 뭐고? 평범한 직장인. 손이고 연구원은 뭐고? 네? 머리, 뇌. 그 테크니션은 머리, 뇌가 결정한 일을 그냥 잘 뭐 하면 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수행.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구원은 그 테크니션에게 뭘 시켜야 될지, 이걸 뭘 어떻게 될지 계획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란 거지. 마치 뭐가 좋아 보여? 여기 테크니션과 연구원 중에 뭐가 좋아 보여, 여러분들은? 똑같아 보여? 테크니션과 연구원이 뭐 나름 의미가 있다고 같은 건 생각해? 아니고, 둘 다 발전,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예전 둘 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민성이는? 테크니션은 약간 내 발전을 더 이룰 수 있지만, 음, 일단 뭔가 피곤하고 느낌이, 음, 테크니션은 뭔가 좀 편할 것 같지만, 음, 발전을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 여러분은 또 그렇게 봤구나. 선생님은 당연히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선 교수의 주장은 테크니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연구원이 되어라. 라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테크니션은 그냥 이렇게 하찮은 일, 낮은 일이고, 연구원이야말로 진짜다. 라는 식으로 쓰고 있어서, 과연 그럴까? 테크니션도 필요한 게 아닌가? 테크니션을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테크니션 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테크니션 쪽에 더 가까운지, 아유 나는 연구원 쪽에 더 가까운지, 즉 나는 머리를 쓰고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더 좋아하는지, 아유 나는 그런 일은 싫고 그냥 나는 정해진 일을 난 차근차근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난 더 나의 적성에 맞고 더 잘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민성이. 그런 건가요? 테크니션이 조별과제 할 때 그냥 다 음, 정해진 거 시키는 거 그냥 조사하고 PPT 만들고 하는 그렇지, 직업이고 그렇지. 테크니션은 할 일 생각하고 연구원은 이런 데서 테크니션 무조건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계속 이거 하게 돼요. 민성이는 연구원 테크니션만 하고 싶은데 하기 자꾸 이렇게 싫다. 네가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렇군. 예주는 어떤 타입이야? 어, 근데 혼자 조별과제. 웬만하면 그런 조별과제 할 때는 연구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근데 저보다 더 리더십이 뛰어난 애가 있으면 걔가 하기로. 혼자 상황에 따라. 조별과제 하기를 자주 해봤습니다. 자, 59쪽 보겠습니다. 59쪽에 첫 문단 마지막 그 문장.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욕심을 버리고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다. 뭔 말이야 이게? 왜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약간 공동 연구가 굉장히 뭐라 해야 돼? 그렇지. 공동 공동연구가 연구 많다. 같은 거를 할 때, 네. 그래서 과학자가 말 그대로 과학만 잘하면 됐지 뭔 상관이야 그러는데, 사실 요즘 과학자들이 과학만 잘해갖고는 훌륭한 과학자 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좋아야 돼. 인간관계를 잘 맺어준다는 거예요.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을 이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서 과거에는 어떤 이른바 팀 과제가 많아, 팀별 수업이 많아지고 팀 과제가 많아진 이유도,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팀으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뭐 하라는 거야? 연습하라는 거야. 팀원끼리 그 화합하고 어떤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연습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과학자가 과학만 잘하면 되지 않는데, 과학자가 영업을 잘해야 돼. 연구 과제를 해서 많이 따와야 돼. 과학자가 과학만 잘해야 되는데 과학자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 왜? 자기 팀을 잘 이끌어 가야 돼. 자기 밑에 있는 조교들이라던가 석사 박사 학위 있는 애들이라던가 그런 데를 잘 조직해 가지고 자기 그 연구 과제에 그 일을 적당히 배분하고 잘 시켜 나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학자는 과학만 잘했는데 과학만 잘하면 과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아까 말했던 이러한 인간관계 또는 리더십 아니면 뭐 홍보력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 어떤 그 과학적 소양이 뛰어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과학적 소양 하나로만 보면 예주가 뭐 더 뛰어나. 근데 사회에서 인정받는 건 자기보다 소양이 뛰어나지 못한 민성이 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야. 왜? 민성이는 그거를 이렇게 홍보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야. 예주는 10개를 알고 있는데 10개를 다 홍보하지 못해. 그 세상 사람들은 예주가 10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민성이는 7개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7개를 다 알고 있다는 걸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7개를 70개를 알고 있다고 뭐 홍보를 하는 거야. 그럼 밖에 있는 그거 너무 사람들한테는 과된데. 민성이가 더 예주보다 더 뭐하게 보이는 거야? 뛰어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그 홍보력, 마케팅 능력 이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59쪽에 논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논문이란 뭐라는 거야?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마지막 문장 마지막 자 논문이라는 건부터 논문이라는 건 남들이 안 한 새로운 것이 담겨 있어요. 전문 용어로 뭐 Something something new. 그게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죠. something new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그 대학 교수들은 1년에 몇 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유명한 학회지에 발표를 해야 돼. 그런 성과를 못 내면 나중에 교수에서 탈락돼. 그 교수들도 이렇게 교수라고 불리지만 뭐 조교수니 부교수니 무슨 정교수니 이렇게 계급이 있거든. 응? 교수들도 이렇게 계급이 있어. 거기 저기를 못해. 승급을 못해.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내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야, 이 교수들이. 근데 그 논문의 핵심은 뭐라는 거야? 새로운 것. 기존 연구를 뛰어넘는 것. 새로운 어떤 그런 발상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논문은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0쪽. 근데 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이 논문은 좋은 학술지에 실릴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 연구 결과에서 그럴듯한 부분을 찾아내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과학자에게 필요한 이유. 계속.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답은 책 읽기다. 책 중에서도 소설이 좋다. 과학과 소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책을 읽으면 상상력과 사고력이 향상돼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연구 결과에 의미 부여를 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게다가 글쓰기 실력도 향상됨으로써 논문을 더 잘 쓸 수도 있으니 훌륭한 과학자를 꿈꾼다면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시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면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서민 교수는 엉뚱한 얘기를 해. 과학자인데 무슨 책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야? 책 중에서도 무슨 책? 소설. 소설책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야. 아니, 뭔 과학자가 소설을 읽어? 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그 소설을 읽는 것들이 왜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과학 사실을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의미 부여. 그것에 갖는 의미를 잘 찾아내고 설득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하는 능력들은 결국은 상상력에 기반에 두고 그 상상력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소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설만 읽어서는 훌륭한 과학자가 못 되는 거지. 기본 과학적인 능력이 있고 그 과학적인 능력을 어떻게 뭐 할 거냐? 포장할 거냐? 라는 부분들 의미 부여를 할 거냐? 포장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소설이 거기에 뒷받침돼 결합이 되어서 성과를 낸다는 거지 소설만 잘 읽어서 과학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게임 개발자가 된다. 그럼 게임 코딩만 열심히 알아고 그럼 게임 개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를 알고 문학을 알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게임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민성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뭔지 비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 속에서 필요한 게 뭔가 라는 부분에서 중심과 그 주변을 이루는 것들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함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이 이제 미생물학자, 기생충 학자다 보니까 그 기생충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또 쓰고 있으면서 64쪽 기생충은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렵 채취 생활할 때는 기생충이 살기 힘들었대. 왜? 구석기에 수렵과 채취 생활할 때는 사람들이 계속 뭐 했기 때문에 이동했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똥오줌, 사람 똥오줌이 다 뭐가 됐어? 그 거름이 됐어, 거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날생선, 회를 먹으면서 기생충들이 많이 확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상하수도 시설, 위생적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구충제라고 혹시 알아? 구충제를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이렇게 박멸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생충들이 많이 사라졌고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생충이 사라졌으니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은 기생충 박멸로 인해서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이 확대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어떤 그러한 물질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기생충이 단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기생한다는 말이 해를 끼친다, 피해를 준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기생충이 단지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존재. 그래서 한마디로 뭐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이 서민 교수는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희 교수는 76쪽에 자 거기 민성이가 첫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요? 첫째 줄부터. 첫째.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 꼭 나오는 과제가 소논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배우지 않고 무작정 한국에서 쓰던 식으로 다른 논문들이 내용을 길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의 질문은 무엇이니? 질문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학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자료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결론도 제대로 낼 수 있으니까요. 지나고 보니 너무도 힘들었던 당시 훈련 과정이 지금에 와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질문. 과학자들은 결국은 질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97쪽. 자, 마지막 문단. 자, 아까 그 앞에 제일 처음에 그 꿈에 대해서,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사람과는 또 전혀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예주.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천문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지금의 작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과학자가 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됐습니다. 뭐 이 사람이 그 위인 문단도 마찬가지야. 결과적으로 천문학자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을 돌아보면 과학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나 왕성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극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단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만이 과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과학자가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과학자가 될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타고난 천재만 과학자가 된다면 세상에 과학자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어쩌다 보니 과학자가 돼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아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높은 연봉과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과학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뭐에 불과하다?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 지금 꿈이 없다고 너무 뭐 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또 이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무척 쌤이 곤혹스러워. 왜? 답이 하나면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말해주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바하고 서로 뭐해? 각각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는 게 뭐다? 힘이다. 힘이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 모르는 모르는 게 게 약이다. 뭐냐고 이게 도대체. 아는 게 힘이라더니 또 어떤 데는 뭐라고? 모르는 게 약이라잖아.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거는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차라리 아는 게 때로는 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또 얘기하잖아. 그런 점에서 과연 뭐가 맞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책 뭐 여러 사람들 중에 절반도 지금 우리가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이른바 밑줄 긋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자들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아까 역학이 나왔는데 뭐 물리학 중에서 통계 물리학이 무엇인가 뭐 양자역학이 뭔가 사회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도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지식들, 과학적 소양도 좀 쌓고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돼서 뭐 이건 그 과학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어떤 그런 삶과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뭐 할 거야? 글쓰기. 글쓰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뭐야? 글쓰기를 이 소년소녀 과학하라는 책을 중심으로 글쓰기를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1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쓰겠다. 2번 자유롭게 쓰니까 오히려 힘들더라. 선생님이 정해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쓰겠다. 주제와 형식을 갖고 쓰겠다. 1번이야, 2번이야. 주제 이번이요. 정해주시면 뭔지 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를게요. 그런 건 없어. 1번, 2번을 무조건 고르고 나서 2번 고르면 선생님이 주제를 공개하고 1번 고르면 주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해볼래요. 예주 뭐라고? 2번. 저는 2번이 이번이요. 편할 것 같습니다. 2번, 민성이도 2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년소녀 과학하라라는 그 책과 관련되어서 자, 이 책이 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진로, 과학에 관한 어떤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는 뭘로? 나의 뭐에 관해서? 나의 진로에 관한 고민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진로에 대해서 뭐 한 게 없다. 생각한 게 없다. 생각한 게 없다면 생각한 게 없는 것도 그거 자체가 내용이 되는 거고 생각한 게 있으면 있는 것도 되는데 단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쓸 거야. 예주가 예주의 이야기,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예주의 이야기, 민성의 얘기를 쓰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책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의 바깥 이야기로서 이 책 자료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경험 플러스 책 바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용하는 자료인데 그 인용하는 자료를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에 책 안에 찾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글이 커다랗게 두 가지야. 자, 지금 주제가 진로에 관한 고민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진로와 관련되어서 고민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 주제와 관련돼서 아까 이 책에서 한 것처럼 그래 꿈이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무슨 진로를 결정했다. 아니면 진로를 위해서 뭐뭐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단 있어야 돼. 주제가. 됐니? 근데 그것들이 진로에 관한 것이면 돼. 그 주제가. 그러고 나서 그 주제에 관한 누구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이야기. 예주와 민성이 너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거기다 플러스 뭐 소년소녀
과학하라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과학자들의 이야기. 인용돼야 돼, 인용.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다 쓰라는 거야. 그래서 커다랗게 요 몇 가지로 주제와 자기 이야기와 이 책 이야기 요 세 가지를 갖고 쓰는 거야. 근데 다른 점은 독서감상문은 이게 중심이거든, 얘들아. 독서감상문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독서감상문 쓰라고 한 게 아니야. 그 때문에 이게 중심일 필요는 없어. 그럼 중심이 뭐가 된다고? 네. 주제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히려 중심이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수필 에세이 쓰는 거야, 에세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거야. 수필을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쓰기 위해서 요 책 바깥 자료, 여러분 외에 인용 자료로서 이 책을 이용하는 거야. 이해가? 쌤이 네.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기준은 여러분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주제가 담겨 있는가. 두 번째, 그 주제에 맞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이 담겨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책을 얼마나 그 다음에 뭐 했는가,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선생님이 여러분의 글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예주, 민성이 이해했어? 네. 네. 아, 자, 뭐 질문이나 할 얘기 없고. 왜? 표정이 그래. 어?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글 써서 여러분들이 쌤한테 뭐 채팅창으로 보내주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글쓰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